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8년째 주장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담은 일본 외교 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독도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에 호칭을 변경했습니다. 김정일의 생일도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김정은의 홀로서기가 시작된 건지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올해 외교 청서를 냈는데 여기서 독도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벌써 8년째 되풀이되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집요하게 일관된 주장을 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뭐 독도는 그 역사적으로나 뭐 또 국제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뭐 한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외교 청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일본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4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기정사실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필을 안 하고 이제 주장을 안 하면 이거 이제 일본 땅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도를 분쟁 섬으로 만드는 거죠. 분쟁 지역화. 분쟁 지역. 예. 그런 목적이 하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 청서에 기록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여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게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일본 국민들 교육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4가지 목적이 혼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이제 해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또 해외에도 알리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쟁 섬으로 분쟁 지역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외교 청서라고 하는 것이 일본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일본의 외교 청서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를 파트너, 또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는 했습니다. 자, 한간에서는 병 주고 약 주는 표현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런 속내는 어떤 걸까요? 뭐 병 주고 약 주고는 아니고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건 계속 일본 정부가 그건 확인해 가는 거지. 그냥 그때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거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는 이제 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뭐랄까 밀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인도 태평양 안보 환경이 이제 지금 엄중한 그런 상황인데다가 한미 일의 그 삼각 그 안보 구조 이것도 이제 다시 재강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다음에 국가 간 일본과 한국의 국가 간의 이 관계도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냥 한 번씩 연례 행사로 확인하는 독도 문제 가지고 우리 외교에 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한국 정부에도 신호를 주는 거죠. 이거 우리 이거 진심 아니야. 우리 뭐 쳐들어갈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현실이야. 이 점을 이제 확인시키고 그것을 정부 대 정부끼리만 서로 아는 사이니까 확인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도 한국 국민에게도 우리는 지금 그런 우방이다.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우방이라는 것도 또 인식시켜주는 아마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우리 진심 아니야. 안 쳐들어가 이 말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이 파트너다라는 표현이 외교 청서에 등장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청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 변제 해법 작년 3월에 발표된 거죠. 그걸 주장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것은 1965년 당시에 한일 그 국교를 수립할 때 기본조약을 체결을 하고 그 기본조약을 체결할 때 한일 청구권과 관련된 것도 체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일본한테 이런 것을 청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문제 때문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 정부 시절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니까 네.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한일 관계가 없다고 할 정도로 나빠졌는데 그렇죠.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 문제는 과거 문제대로 풀고 또 미래 문제는 미래 문제대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 달에 제3자 변제라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판결을 계속해서 사례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이때마다 이제 대응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1965년도에 이게 한일 청구권에 의해서 다 해결됐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굳이 한다라고 하면 제3자 변제 방법을 한국 정부가 작년도에 얘기했으니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3자 변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지금 그런 혜택을 입었던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여기에서 일정 부분 변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위해서 한국이 빈컵에다가 물을 한 반잔 정도 채웠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채워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외교 청사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조금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우리 정부는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미바에 다이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외교부 본부청사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주로 독도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는 서브런티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강력한 표현을 힘주어서 계속했습니다. 자, 이주필께서는 왜 저런 표현을 썼고 소환해서 항의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일본은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우리 거야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선이고 우리는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비대도 있고, 예, 그 주민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김신열 여사가 지금 86 되신 분인데 네, 혼자 지키고 계시죠. 혼자 지키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일본이 그걸 가지고 뭐 독도를 지금 자기들이 장악하겠다고 군사적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정부 대 정부로서 그냥 일본에 한 번씩 확인하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근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또 우리도 확인해 주는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심각히 일본이 저렇게 했다고 해서 저게 뭐 현실적 위협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아무리 그래야 그게 우리 주권에 영향을 미칠 일은 아니죠. 일본 혼자 떠드는 거니까. 예, 그 점에서 이제 우리도 이게 일본에 대해서뿐 아니라 사실 세계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거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는 점을 그 점을 이제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한 번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당연한 도발에 당연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엄중함은 아주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독도 주권은 6.25가 채 끝나지 않았던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발은 1951년부터였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른바 독도 평화선, 외국에서는 이승만 라인이다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이걸 선포했는데 자, 당시 왜 그런 게 나왔죠? 이게 본래는 연합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게 독도하고 울릉도 여기서는 일본이 그쪽에 항해조차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 영토라는 것을 연합국에서는 인정을 한 셈인데,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회담 때 이게 평화협정 강화조약이죠. 종전협정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거 우리 거라는 걸 명시해달라 했더니 미국이 안 했어요. 거부했죠. 그런 바람에 가만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가만 보니까 이거 자칫하다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1952년 4월에 발효될 예정이었죠? 예, 그러니까 1월에 앞당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먼저 저 해양 주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른바 평화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60해리, 네. 110km 정도 돼요. 60해리 뭐 해양 그 주권을 선언해버린 것인데 그러다 보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가 60일이 조금 안 돼요. 안 되죠. 그 안에 예. 들어갑니다. 예, 네. 마라도, 만도 이런 이제 서해쪽으로 그다음에 그 남쪽으로는 마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었는데 당시에는 뭐 이게 영토 저 해양 주권이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우리 거예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에서 대단한 배짱이지.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일본으로서는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평화협정, 종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이잖아요. 전이니까 그때는 아니다 이런 말만 했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군함 끌고 올 수도 없고. 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미 우리가 선언을 해버리고 그 점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배짱도 배포도 대단했고 또 선견 지명도 대단했고 그 이 평화선이 우리를 얼마나 그동안 지켜왔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을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평화선 이것은 정말 대단했다. 네. 그 인정하고 있죠. 예. 독도 가시는 분들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독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영토가 됐다는 점은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 때 김성도 씨란 분이 부인과 함께 독도로 주민등록증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독도 최초의 주민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곡절과 변화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독도를 이제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독도에는 이제 크게 보면 섬이 2개 있잖아요. 동도, 서도. 예, 동도가 있고 서도가 있는데 우리 경찰들이 이제 상주하는 데가 동도거든요. 자, 오른쪽 분이 김성도 씨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죠? 네, 네. 왼쪽 분은 이제 김신열 씨고요. 그래서 동도에는 거기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여기에 저반 능력 한 500톤 되는 그런 저반 시설을 거기다 만들었고요. 저겁니다. 숙소고요. 뒤에 보이는 건. 서도에는 저거는 지금 숙소는 저 서도에 있습니다. 네. 이 정자리죠. 이 정자리 어민들 숙소를 그때 만들었죠. 네. 자, 이렇게 부부가 독도를 지키셨는데 그래서 독도 2장으로 불린 이 김성도 씨 2018년에 별세했습니다. 부인이 외롭다면서 육지 딸네 집에 가 계셨는데 외롭고 독도를 누가 지키냐.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독도로 들어가셨고 지금도 독도를 지키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위하고 또 딸이 우리도 거기 주민하러 가겠다 뭐 이랬더니 그건 이제 불허가 됐어요. 네. 불허가 됐는데 어쨌든 저분이 계속 지키고 계시는데 뭐 저는 보니까 이장을 누가 할 거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뭐 혼자니까 당연히 저 이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꿋꿋이 지키고 계시는데 저 외로운 섬에서 물론 이제 뭐 저기 저 경찰 병력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저분이 제주 해녀 출신이어서 7년 전에는 독도 인근에서 해산물도 직접 따셨대요. 예, 그렇게 하고 또 30몇 명이 거기서 독도를 지키는데 그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하고 하는데 해녀분들이 그 굉장히 협조를 하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주특별시가요. 그 해녀의 섬 아닙니까? 거기서 여기다가 울릉도 이 독도 시티 위상의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에다가 제주 해녀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거기서 왜냐하면 독도에서는 제주 해녀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기여를 했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 우리 김신열 이 여사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박수를 계속 보내고 싶네요. 오래오래 사시라고. 네. 지금 보셨지만 독도의 표준말 중에는 이사부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부 신라시대 장군이죠. 자, 이 독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요즘 얘기하겠습니다. 독도 인근에 울릉도가 있죠. 이 좀 큰 섬입니다. 거기에 지금 공항을 짓고 있는데 이게 2025년 말 완공 예정이거든요. 이 공항이 완공되면 자, 수도권에서 독도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예, 2025년까지 저기에 이제 공항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큰 공항이냐 그게 이제 아마 관심이 많을 텐데요. 50인승 항공기가 이제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항이니까 네. 뭐 작지 않은 규모의 그런 그러네요. 공항이라고 보고요. 울릉도 정도의 저런 공항이 들어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서울에 있거나 수도권에서 이제 저런 울릉도나 독도로 가려면은 KTX 타고 하여간 동해 쪽으로 가야죠. 거기서 이제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데서 다시 쾌속선 타고 울릉도 그리고 이제 독도로 가게 되거든요. 적어도 6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정도 되면은 뭐 6시간 걸리는데 이제 저기에 비행장이 이제 건설이 되고 나면 여기서 뭐 바로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있으니까 비행기 떠서 저기서 내려서 그리고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뭐 왕복에 한 3시간 반 뭐 그 정도 걸리니까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편도로만 따지면 한 3시간 정도면은 수도권에서 독도까지 가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공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 네. 그다음에 군사적인 의미, 네. 경제적인 의미, 그다음에 사회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다 있다라고 봅니다. 지대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8년째 일본 땅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 땅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엿새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 한 대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네,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이었는데 이게 한 9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총 시간은 12분이었고 윤 대통령은 민생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모두 11번 등장했다고 기자들이 셌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예, 윤 대통령은 지금 그러니까 윤 정부의 정책 주안점을 민생에 두고 있습니다. 그냥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강조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배경에는 우리의 정책이 이 정부의 정책이 그다음에 나의 정책이 핵심은 뭐냐면 민생이다.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민생의 안정, 경제의 안정 이걸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 다만 온기가 그 골고루 다 대표지지는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말하니까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할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겠지만은 어쨌든 바로 그런 점을 지금도 강조. 제 진위는 이겁니다. 국정의 기조도 바로 이겁니다. 이걸 이제 국민한테 이야기하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했던 것도 그게 아닙니다. 이 점은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모 조간신문의 일면 제목은 이랬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러나 하지만이란 단어를 15번 썼다. 자, 이건 무슨 의미로 보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움도 있고 속으로는 약간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억울한 점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러나 이런 식의 자신의 그 감정을 그 느낌을 표현하니까 난 미안하다 그러나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건데 그 점은 국민들도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패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쨌거나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잘 전달되지 못했고 사실 골고루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기도 전이고 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 많이 좀 안타깝겠지만은 그냥 이제 다만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자리니까 진솔하게 사과로만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요 대통령 한마디에 뭐 언론 수백 개 언론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말 실수라든지 약간의 감정 표출도 그걸 다 캐치한단 말이죠. 네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깝고 아쉬운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 사과에다 더 중점을 뒀더라면 네. 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네. 자, 이후에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 또 이어지는 참모회의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께 회초리를 맞은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총선과 관련한 추가 사과를 했다고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자, 이 언급이 화제가 됐습니다. 회초리를 맞으면 아프니까 순간 모면하기 위해 용서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반성을 해야 회초리의 의미, 사랑의 회초리란 말도 썼어요. 그 의미가 더 커지는 법이다.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분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회초리 맞으신 기억이 혹시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았죠. 대걸레로도 맞아봤죠. 가끔씩 네. 이제 그 부모님한테 맞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주로 많이 맞잖아요.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는데 지금 같으면은 뭐 상상도 못하는 거지만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는데 회초리 맞고 그냥 미안하다,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거다. 그래서 회초리를 맞으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생각해야 그 회초리도 사랑의 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회초리가 든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보듯이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 국민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못 살핀 점에 대해서 내가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사과도 같이 하고 반성도 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하게 사과는 했는데 뭐 전후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뒷맛을 좀 남겼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기자회견을 재개할 것 같다. 또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러죠. 출근하면서 서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거. 이것도 중단이 됐는데 이것도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주필께서는 자,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미뤄온 측면이 있다. 이거 기자회견이고요. 그래서 도어 스태핑도 다양한 소통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런 말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대 대통령들이 되게 뭐냐면 처음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 또 당선된 직후에는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뭐 역대 대통령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소통을 굉장히 좀 말이지 거북스러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특히 이제 이 도어 스태핑 이것을 아주 의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취임하자마자 바로 매일 저 현관에서 지금 나옵니다만은 저렇게 도어 스태핑을 해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대통령이 열린 대통령. 그래가지고 뭐 미국과 같은 그런 미국 대통령과 같은 그런 언론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열의를 보였는데 그해 12월 달입니까? 좀 MBC 기자하고 사이에서 아주 뭐가 뭐 의도적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 대통령 뒤에다 대고 그랬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그건 우리가 들을 때도 그게 질문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뭐 항의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이제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그렇다 치면 좀 그때는 그건 서로가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점에서는 지나치고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이 하면 의욕적이라도 상대가 꼭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긴 바랄 수가 없거든. 그런 점에서는 이제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소통을 하는 것이 소통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그 곤란한 질문을 받거나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경우도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소통을 하는 그 효과가 더 크다. 그 점을 아마 대통령이 좀 더 유념했더라면 국민 사이에서 소통이 지금보다는 훨씬 원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끝으로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또 총리를 비롯한 내각 개편이다. 자연스럽게 그 이하 참모진의 교체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장고에 들어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이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종민 의원의 정무특임장관 기용설 이런 걸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펄쩍 뛰었어요. 별 얘기가 다 많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으로 또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이번에 이제 워낙 참패를 했으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여야 관계도 또 그다음 대야 관계도 그다음에 지역적인 관계도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되고 국민들의 민심이 뭘 원하느냐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은 야당 사람으로 총리를 야당 쪽에서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모셔오면 좀 좋아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너무 아니란 생각이죠. 네.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여줬듯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니냐.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천하에서 인재를 구한다는 그런 자세로. 맹자죠? 예. 천하영재. 예. 그런 자세로 인사를 진지하게 해왔더라면 아마 인사에 대해서 그 뒷말이 적었을 텐데 최근에까지는 보면 사실은 약간 어떠냐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이 너무 쉽게 인사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을 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볼 때 아이디어식으로 무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영철 뭡니까 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식으로 하지 말고 네. 그건 자칫하다가 말이죠 국민들이 봐도 쇼로 보여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대통령이 진지하게 좀 인사에 대해서 고민해서 국민에게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의 생일, 즉 태양절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매우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김정일의 생일인 소위 광명성절도 호칭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는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소령님은 전 세계가 공인하고 우러러 따르는 위인 중의 위인, 만민의 태양으로 네, 이 주제에는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15일입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이라는 이른바 태양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정말 매우 조용하게, 차분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특히 차분하게 지나간 것 같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 광명설절이나 태양절이라는 의미를 쓰지 않고 그것을 이제 4월의 봄, 4.15 이런 호칭으로 좀 바꾸고 있어요. 이게 숫자로도 부른다고 해요. 예, 4.15는 북한 사람들은 흔히 4.15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태양절은 1997년도에 김정일이가 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한다. 조선의 태양이다. 네. 이렇게 했던 건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지우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절 요리축제는 10년마다 이때 꼭 했는데 네. 이것도 아예 이름을 북한의 전국 요리축전이다. 이렇게 네. 일반화시켰고 네. 그 당일에만 북한 관영 매체가 태양절이란 말을 한 번, 아주 딱 한 번 썼다는데 네. 이런 적 보셨어요? 4월 달에 들어오면 4월에 봄 예술 축전, 4월에 요리 축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딱 태양이라는 말을 계속 붙였는데 올해는 태양이라는 말을 안 쓰다가 4.15 당일날만 태양절이라는 말을 하나 썼는데 급격히 태양절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일성에 대한 찬사는커녕 김정은이 북한 아동들에게 선물을 보낸 걸 오히려 더 크게 보도했습니다. 자, 이건 좀 해석이 좀 어렵네요. 김일성 찬양은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를 많이 내세우는 노동신문도 보면 다 대체로 그렇거든요.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1kg의 사탕 과자를 줬는데 사탕 1kg 주는 게 대단한 겁니까? 북한 사람들 시골에서는 많이 기다립니다. 단계 없으니까. 단계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
범위를 줄였습니다. 12살 전국의 12살 이하에는 다 줬는데 올해 들어와서 7살 이하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상이. 네네. 그래서 사탕 과자를 줬는데 사탕도 이제 귀한가 보죠? 사탕도 귀하고 과자도 귀하고 그래서 전국의 어른이들이 4.15를 많이 기다립니다. 네. 사탕 과자 먹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뭐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올해는 왜 2월 16일도 8살, 9살 안 주고 또 4.15에도 8살, 9살, 10살, 11살, 12살도 안 주냐. 그러니까 7살 미만만 주고 7살 미만 주고 안 절반으로 줬다. 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만이 가졌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선물을 주긴 줬는데 대상이 확 줄었다. 네.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이 태양절이 되면 그 전부터 고위 간부들을 잔뜩 대동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곳을 참배했습니다. 김일성이 누워있는 곳이죠. 그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민족 최대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입상에 김정은 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경애하는 총귀소 동지께서와 존경하는 여사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이미 금수산 궁전에 참배한 걸 북한 매체가 아직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작년에도 참배 대신 딸 주애를 데리고 체육 경기를 봤고 아버지 생일 때도 무슨 스포츠 경기,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자,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영상에서 본 것도 2022년도 상황이잖아요. 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점점 이제 올해도 그러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김일성 생일뿐만 아니라 김정일 생일조차도 이제 참배를 안 하고 본인과 부인의 참배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참배를 안 해요. 네. 물론 이제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이 있는 데는 꽃을 이제 간부들이 갖다 바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변화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 고 선생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명칭도 지금 이제 뭐 태양절이라는 명칭 자체를 이제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가 벌써 이제 12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언덕,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우상 숭배, 그 그렇죠. 덕이 이제 지지 기반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을 끌고 왔다라면 네. 지금은 이제 한 12년이 해보니까 김정은 스스로도 자신감이 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언제까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언덕에 내가 지금 여기에 매몰돼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충성심을 받아야 되느냐. 네. 이제는 내 업적과 치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충성심을 끌어모으겠다. 소위 말하는 홀로 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김정은의 나이, 불혹이라는 우리 나이 40입니다. 이 점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통일부가 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 김정은의 이른바 이 선대 참배 횟수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통일부가 조사를 했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집권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 11회를 참배를 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그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이것이 이제 2016년도 와서는 5회로 줄었고 2020년도에 4회, 그리고 작년에는 3회로 줄었는데 올해는 0회예요. 네. 이거는 표시 안 된 게 예. 현재까지 0. 현재까지 0이라는 건데 이것은 사실 김정은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는 3분의 1로 줄었고요. 올해는 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영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 덕에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 나도 충분히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속 끼우고 있으면 자기 위대성이 소위 떨어지는 거를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자신감도 좀 붙어 있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나고
김일성과 김정일은 김일성과 김정일이고 나는 내 길을 간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른바 유훈 통치를 끝내겠다. 예, 유훈 통치 끝나고 그 덕에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번에 그 4월 15일을 맞으면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권력서열 3위가 자오러지라는 사람이 방문했는데 그거는 북한 노동시민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아주 그냥 면면을 예, 도배했더라고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의 생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줄어든 거 맞고 확실히 김일성의 그 아바타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세월이 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김정은의 행보를 두고 할아버지, 아버지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흔적을 지운다. 동의하십니까? 네, 뭐 흔적을 지운다기보다는 홀로 서기에 이제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가 저는 이제 오히려 더 궁금하고 앞으로 김정은이가 어떤 행보를 보일 건가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면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를 빼내고 자기를 이제 더 높여서 소위 말해서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돌입하는 그 시초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김정은이가 그나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아버지가 태양절, 할아버지가 태양절, 그리고 아버지는 광명성절. 그럼 이게 지금 2024년에 오늘날의 과학시대에 이게 맞는 표현이냐. 별나라죠, 그냥. 이게 정말, 이건 정말 꿈꾸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지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고 또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제 이런 별들, 가상의 별들을 제거하고 정찰 위성을 쏘겠다. 뭐 이런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편 김정은은 최근 북한군의 예비 군 간부들에게 잇따라 고기 회식을 시켜준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밥상 통치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뭐 불판도 나오고 사과를 막 5-6개씩 쌓아놓은 그런 사진들도 보여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4월 11일 날 김정일 군사정치대학, 군정대학이라는 것을 김정은이가 방문을 했는데 그 식판을 차린 거 보면 거의 한국식이에요. 저기 보니까 어디 불고기 식당 같아요. 네, 거의 불고기 식당 같고 불판 있고 생수 있고 과일 있고 쌈채소 있는 거 보면 쌈채소. 그다음에 이례적인 게 사과 배를 저렇게 쌓아놨습니다. 뭐 제사상도 아니고. 근데 저게 사실은 이제까지 저런 식의 회식은 북한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식을 저건 한국밖에 저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게 한국에서 하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아마 한국을 따라하는 것 같고. 저런 거는 북한에서 저런 상은 없습니다. 저런 상이 없었습니다. 네. 예, 저런 상이 없었는데 저거를 이제 김정은이가 몸소 가져오신 음식들로 군정대학 지휘관들에게 저것을 식탁을 차려줬다 이런 건데 저게 이제 자기가 차려준 거예요. 그리고 불판도 한국식이고요. 식탁도 한국식이고. 저거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어디 불고기 식당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김정일 군정대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 대남 부분 간부, 군 간부들을, 그러니까 저기 졸업하면 대체로 정찰총국이나 대남 부서들에 많이 갑니다. 네. 거기도 전투 요원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이제 식탁을 차려준 거고, 왜 생각이 나시죠? 지난 3월 24일 날 백공호 유경사단, 땅크 사단을 갔잖아요. 그때는 또 고깃국에 고봉밥을 또 차려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다른 군인들이 4월 달에 나온 말이 우리 부대도 좀 와야 우리도 좀 고깃국 좀 먹겠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밥상 정치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지도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엿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저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전에 이제 고위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경수 거기 사단 갔을 때도 탱커 거기 갔을 때도 음식 차리고 저기 했는데 아니 어떻게 지휘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고 지휘관이잖아요. 거기 갔는데 음식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촬영을 하고 이걸 사진을 내보내고 헐벗고 못 먹으니까 저 그때의 모습인데. 그냥 울잖아요. 저 젊은이들이 고봉밥 보고 좀 전에 그 불판 나오고 한 것은요.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그 공수훈련 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병사들 많이 죽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위모하는 차원에서 저런 거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도 있군요. 자, 끝으로요. 우리나라에도 왔던 평창 동계올림픽 때죠. 남한 출신이라는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이 국방성 총고문이란 새 직책으로 등장을 했네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직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총고문이라는 말은 멋있긴 한데 뭐 한국에 오니까 고문관이라는 말들을 쓰더라고요. 고문관은 나쁜 뜻입니다. 예, 고문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병서가 총정치국장 하다가 총정치국장에서 처벌을 받고 나갔다가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번에 총고문으로 나왔는데 네. 저거는 그냥 자문하고 행사장에 저렇게 나타나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실권이 없다. 실권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총정치국장 전 뭐 군부서열 2위였던 사람이 지금은 뭐 국방상 총참모장 그 뒤에 이제 총고문이라는 직책으로 나왔는데 네. 아마 저거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네들이 자꾸 뭐 숙청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 이렇게 잘 있어 하는 네. 것도 보여주려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죽이지는 않았다. 예.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런 실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중국의 권력서열 3위죠.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자올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3박 4일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김정은이 그야말로 극진하게 예우를 했다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짜오르지 그 전인대 상무위원장하고 류첸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죠. 이 사람들로 구성이 된 대표단이 10명이 왔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중 그 수교한 지 75주년이 해고 네. 여기 이제 해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상호 친선의 해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왔는데 사실상 여기에 이제 그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최용해 소위 말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여기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 격이죠? 그렇죠. 양국의 이제 국회의장들끼리의 그 뭐 만남이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결국 이제 이분하고 만나고 굉장히 아주 뭐 융성하게 대접을 했죠. 네. 자, 바로 그 말씀대로 자오러지는 김정은과 이틀 연속 만났습니다. 그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대우였고 대접은 그야말로 매우 융숭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조중 친선의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제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접견하셨습니다. 오찬이 끝난 후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표단 성원들 따뜻이 바래워 주셨습니다. 네, 김정은과 자오러지가 3번이나 껴안았다고 합니다. 자오러지가 말 8마리가 질주하는 조각상, 네. 30년이나 된 마오타이, 중국의 국주죠. 네. 이걸 선물했다는데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팔자 아닙니까? 8팔자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3번 껴안고 선물 이렇게 설명할 때 계속 셰셰라는 중국말을 직접적으로 김정은이가 셰셰라는 말을 셰셰 참 유명한 말이 됐죠. 유명한 말로 돼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중국으로서도 이제 러시아에 너무 북한이 가서 러시아에 붙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권력 서열 3인자를 보냈고 김정은으로서도 또 열심히 또 응원을 해주고 대접을 융숭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러시아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중요시한다 이런 의미를 받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도 그렇고 동유럽도 그렇고 소련도 시절부터 그렇고 만나면 껴안고 볼 부비는 게 사회주의 공산권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올해가 북중수교 75주년입니다. 러시아와 밀착하는 김정은을 중국으로서도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런 상황인식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럼요. 작년도 9월 달이죠. 북러 정상회담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언에 아마 중국이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외교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러시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에서는 이게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밀착하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좀 끌어당겨야 될 필요가 있고 마침 이제 75주년이고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김정은의 이제 방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방문을 하고 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6.25 혈맹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제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끝으로요. 김정은과 자오러지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은 물론이고 김정은의 올 10월 방중 문제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날짜가 좀 어느 정도 나오죠? 그 이제 그러니까 북중 수교 일이 10월 6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오는 건 거의 확정시 되는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이 올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김정은이 이제 75주년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서 베이징을 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75주년이 10월 6일이니까. 10월 6일이니까 10월 6일을 전후해서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어쨌든 중국이 화난 심정을 좀 달래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는 것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작은 집에서 큰 집 가면 예. 시진핑은 이제 내년 이후에 그거 봐서 평양에 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봐야겠군요. 네, 지금까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요일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재방송도 아침 6시부터인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